자, 오후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오후에는 제 메시지 보냈듯이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토크 방송, 여러분들이 시장에 지금 어떤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서에 대응해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시장에 이제 궁금한 것들 또는 시장 외에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듣고 싶은 것도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정책에 대해서 정책 수혜주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차기 19대 정부에서의 종목, 어떤 것이 정말 잘 가고 주도주가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아침에 해다가 좀 살짝 말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파란색 줄기죠? 예,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 요게. 정말 삼성전자가 딱 3년을 누웠어요. 3년 눕고 박근혜 정부 딱 들어와서 3년을 뒤집어진 상태에서 탄핵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탄핵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실질적 경영 주체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주식은 날아가고, 참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네. 원래 웬만한 기업들은 뭐 저런 얘기 나오면 악진데 삼성전자는 따라갑니다.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것과 좀 향후 여러 가지 관점들 짚어봐야 될 게, 삼성전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주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돼버렸다고요.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쉽게 훼손되거나 개별주처럼 뭐 LG전자처럼 무너진다, 이 표현을 못 써요. 단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가치 평가는 적절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주목할 것은, 제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또 반도체라는 것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세계적으로도 몇 년간은 큰 자산가치 효과를 할 겁니다. 위험자산 속에서 안전자산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유일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에서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영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영공백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경영 승계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당장의 위기는 아닙니다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스마트폰이 일정 부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도, 전년도 올해도 스마트폰 판매에 있어서, 근데 결국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향후에 그룹 차원에서의 경영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건지, 이게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성장과 반도체의 성장인데,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이라고 본다면, 스마트폰은 경쟁 후발업체들이나 경쟁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좀 약진을 하느냐 아니면 좀 부진을 겪느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가면 주목되지 않겠나 싶어요. 시장은 보면은 종목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안 가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은 동일하게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저는 터닝 포인트들은 동일하게 보여요. 시장이 터닝했던 이 시점, 요 터닝했던 요 시점들, 요 시기는 동일하다고요. 요 시기는 동일하다고요. 결국 쌍바닥과 외바닥이 형성한다면, 외바닥 이후 쌍바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처럼 외바닥 이후
외바닥 높고 쌍바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몇 가지 종목을 좀 보여줄 텐데 얘네들은 지주사예요. 저는 차기의 정책의 수혜주에서 어제 진짜 시장에 됐듯이 가스 관련, LPG 관련주들도 정책 수혜주다라고 봤죠.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주사예요. 지주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주사들은 다음 증시는 주도주 성격이 있다고 봐야 돼요. 벌써 주도주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지주사 하면 뭡니까? LG? SK? 그쵸? CJ? 지주사들을 꼭 봐야 된다는 관점은요, 향후 주식시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배당도 그렇고 해서 이 지주사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시장 내에서 안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지주사. 보면은 이 CJ라는 기업을 볼까요? CJ 다 지어놓고 CJ야 죄송합니다. GS죠. GS가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요렇게 바꿔보죠. GS를 보면 얘는 뭐가 보인다 이거예요. 누가 보면 2014년도에 3 바닥이니까 터닝 포인트가 보이겠죠. 근데 더 빠졌다고요. 그리고 외바닥이 2015년도 1월에 쌍바닥이 2015년도 하반기에 딱 어디 나와요?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빨간색이니까요. 원래는 주황색이구나. 하나가 오렌지 색깔. 하나를 보시면 여기서 빵 바닥이 어디서 나오죠? 외바닥이 여기서 나오죠. 쌍바닥이 여기 나오죠. LS 보시면 LS는 LS 파랑색으로 하죠. 곤색으로 이렇죠. LS는 외바닥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주사들 이 세 개는요, 외바닥이 최바닥이라고 봐요. 안 깨질 거라고. 쉽게. 사실상 얘네 주식들은 바닥 나왔다고요. 현재 이들 종목의 LS를 보면 PBR이 0.89 그렇죠? 하나 0.94 GS 0.81 여전히 PBR이 1배가 안 돼요. GS는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가 있었죠? 이때 당시 저점령일 때가 37,000원이니까 지금 거의 더블에 가까운, 더블까지 안 나왔대요. 2년 반에 걸쳐서 거의 뭐 70% 정도 상승했잖아요.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그러면 지금 PBR로 오면 당시 바닥에서 PBR이 0.5였다는 얘기죠. 대략 0.4, 0.5. LS는 바닥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뒤늦게. LS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1천억인데 0.89, 0.9조 대략? 일단 27,000원이에요. LS는 더블이 나왔죠. 더블이 넘게 나왔죠. 그럼 PBR로 보면 그때 당시 PBR이 0.4죠. 그래서 제가 일단 현재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지주사들 결국 저 PBR이 시장 바닥을 과거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가 과거에 IMF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가계라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 거품이 했었던 시기처럼 깔끔하게 전 종목이 따다다다닥 나와주는 하락마디의 변곡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종목별로 바닥을 보여준 자리들이 전 나왔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떨어뜨렸는데 2015년도 그렇죠? 종목은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전히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듯 하면서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치 투자의 시기가 작년에 왔었구나. 제가 2015년도 고점에서 빠집니다 할 때 2015년도 저점과 또 2016년도 1월달, 2월달의 저점 여기가 가치 투자의 적기이긴 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적기는 아니죠. 지금 시점은 적기는 아니에요. 눌림목 과정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들 종목을 집중을 해보면 지주사들은 결국 주도주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요. 왜? 시장의 원리에서 상승 추세는 외바닥이 나오면 절대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는 전저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이게 쌍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이 저점을 깨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반드시 외바닥을 깨서는 안 돼요. 외바닥을 절대 깨서는 안 돼요.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는 이 저점이 외바닥이 나왔다고 봐야죠. 그 올라가다가 푹 빠졌어도 결국 모든 건 다 눌림 매수가 되는 거예요. 눌리면 다 눌림 매수. 하나는. GS는 2015년도에 여기서 바닥 나왔죠. 외바닥, 쌍바닥.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면 전부 다 눌림 매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LS 2015년도 시장 지수 저점 바닥일 때 같이 나왔죠. 이게 저점이라고 봐야 돼요. 올라가다가 전저점 깨고 뭐 하고 있어도 만약 전저점 깨지는 흐름이 따다닥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눌림 매수. 저는 이 지주사들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요 이후에 올라가다가 꺾이든 뭐 하다가 꺾이든 간에 꺾이면 전부 다 눌림 매수라고 봐요. 누가 눌림 매수를 잘 매수하느냐 관점. 바닥은 저는 외바닥은 다 나왔다고 봐요. 시장 지수가 많이 빠지든 뭐 얼마를 빠지든 간에 쟤네들은 결국에 저때 당시 시간차로 2014년도에는 하나라는 주식이 바닥을 만들어줬고 참 어려웠던 거죠. 시장의 바닥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시차를 두고 만들잖아요. 하나는 여기서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GS는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LS는 여기서 나오고
시간차의 변곡점들을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주사는 지금 제가 본 이 지주사들은 향후에 눌리면 눌림 매수지 이렇게 봐요. 눌림 매수. 누가 눌림 매수를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얘네들은 자기 바닥을 이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전저점을 깨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 바닥 지점은 안 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요 바닥, GS는 여기, LS도 여기. 시간차로 줄맞추기 밸런스를 자산가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후에도 주목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자기 정보와 주도주 성격이 있을 수 있고 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재무가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룹 전체가 하나나 LS나 GS가 위기의 그룹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최적기의 포인트가 시간차로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자기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간 놈이 향후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저런 터닝포인트에서 공격만 해놓으면 세어라 내어라 1, 2년. 근데 지금 2014년이든 15년이든 16년이든요 올라간 폭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LS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라갔지. 대부분 뭐 100%, 200% 시간이 3년, 2, 3년이 됐는데 한 50%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바닥에서. 저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지주사들은 저런 관점이 나왔다고 봐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좋다는 얘기인데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건 아니오시다. 그건 아니오시다. 이런 갈색으로 눌림마디가 형성될 것이 있을 것이니 눌림마디 형성될 때 여기서의 뭘 잡으면 된다? 이 정도에서 눌림마디 잡아주면 된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예를 들면 완바닥, 쌍바닥인데 여기서 전저점 깼다 하더라도 외바닥 안 깼으면 매수예요, 이거. 그리고 또 눌러서 뭐 전저점을 깼다 하더라도 여기 매수예요.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주사 세계는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긴 추세가 살아있다. 단 누가 더 눌림의 저점 매수를 얼마나 침착하고 냉정하게 기다릴 줄 아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다 지우고 보면 하나 볼까요? 하나 요 저점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언제 여기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될지, 뭐 아니면 더 올라갔다 눌렀다가 이렇게 됐지, 옆으로 누르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니면 한 번 더 했다가 눌러서 뺐다가 이탈됐다가 돌아갈지, 이 차이점이죠 뭐. 사실상 그 다음에 또 GS를 보면 GS도 37,000에서 지금까지 정말 힘겹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죠. 요 추세 안에 있다. 가다가 더 올라가다가 퉁 할지,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퉁 할지,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 뭐든 이런 추이로. 그 GS는 지금 시점에서 딱 이 정고점 때의 저항인식이라 돌파해도 결국 눌려요. 돌파하는 척 했다가 누르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LS 저점이 여기서 나왔죠? 계속 끝없이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기준선 한번 이탈해서 흔들어 줄 때 눌림 매수하자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주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차의 그 터닝 포인트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시장 바닥이 참 어렵다 이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시장을 형성할 때 보면 시장 바닥을 잡는 것들은 전체 밸런스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월봉상 2000년도 아니 IMF 때부터 이렇게 볼게요. IMF 때까지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을 거라고요. 뭐냐면 지금 여기 240죠. 월봉상 볼게요. 전부 다 똑같아요. 달라질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싶어요. 시간차로. 240. 요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줄기만. 큰 줄기들만. 워낙에 오밀조밀한 박스였기 때문에 아이고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잖아요. 여기서 지수가 외바닥 나오는 데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잖아요. 요 위치에서의 종목들을 한번 대표 종목들을 한번 쭉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보면 바닥 나왔죠? 딱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1년도도 바닥 나왔죠? 2003년도도 바닥이 나왔죠? 2008년도도 바닥 나왔죠? 2011년도도 바닥 나왔죠? 2015년도, 16년도에도 바닥이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수의 저점 바닥을 일치하면서 나오거든요.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보지 맙시다. 밸런스가 저 감정한 것 때문에. LG전자 볼까요? LG전자 여기서 나왔죠. 나오죠. 확 빠졌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살아있는 따라 올라가죠. 바닥 나오죠. 터닝포인트 같이 나오죠. 근데 몇 년간 박스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계속 자기 저점 낮춰놨다가 2015년도에 구글가 손잡았던 신현수 이후에 바닥이 나와요. 여기서 2015년도에 그러다가 전년도에 올라가다가 다 빠지고 또다시 이렇게 나와요. 포스코 볼까요? 바닥 동일하잖아요. 터닝 포인트들이 외바닥, 쌍바닥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눌리는 것도 2002년도부터 눌리는 것들은 포스코는 외바닥 확인됐으니 그냥 잡자 이거죠. 다 잡고 세월에 내어라 올라가는 거. 2008년도에 나왔죠.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12년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2015년도 외바닥에서 나올 듯 했는데 지수는 나왔는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죠. 외바닥 나오고 단기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대해처럼 보면 외바닥 나왔어요.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또 바닥 나왔어요. 터닝포인트도 거의 종목별로 지금 다 동일해지죠. 다만 빨리 올라가는 놈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뒤끝에서 세게 올라가는 놈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가던 것이 뒤늦게 시던 거 더 무섭거든요. 터닝포인트 같고
근데 현대해철은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죠. 포스코 현대해철. 고라인도 보면 터닝 포인트가 똑같아요. 2014년도에 근데 시장 터닝 포인트죠. 나오죠. 근데 얘는 여기서 웃긴 거예요. 고라인은 여기서 오히려 2015년도 바닥이 나온 게 아니라 고점이 나와버렸다고요. 롯데케미칼은 터닝 시점 똑같아요. 그죠? 터닝 시점 똑같아요. 그럼 2011년도만 보더라도 이때 롯데케미칼을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올라갔던 걸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싼 놈이 어떤 놈이 올라갈지 그걸 찾는 거잖아요. 많이 올라온 놈이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더 간다 하고 할지언정. 얘는 2013년도 요 시장이 터닝 나올 때 바닥 나왔다고. 그리고 2014년도에 터닝 나올 때 바닥 나오고 2015년 때는 눌림목이 형성되고. 그럼 롯데케미칼은 지금은 사실상 매수하는 관점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SK텔레콤, 통신주들. 통신주는 2000년도에 터닝 나오는데 빠지고, 터닝 나왔는데 빠지고, 터닝 나오고, 터닝 나왔는데 빠졌어요. 그다가 2012년도 여기 시장 터닝 나올 때 터닝 나오고 쭉 올라가고, 시장 터닝 나올 때 계속 빠지고. 그럼 얘는 이제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연세건강, 터닝, 똑같은 터닝. 2011년도에 오히려 별로 빠진 게 없어요. 현대건설, NC소프트 볼까요? NC소프트도 터닝. 결국 쌍바닥의 원리를 알면 외바닥만 잡아내면 제가 생각하는 항상 저 외바닥을 주식은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쌍바닥을 확신하는 거죠. 분할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외바닥을. 일단 NC소프트도 2013년, 14년도에 바닥 만들었어요. 그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든가 시장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시간차를 너무너무 두고서 주도주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분명 2011년, 12, 13, 14년도 때 2015년도 바닥에 터닝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 뺐다가 올라온 것도 있고 시간차를 두니까 그 전 추격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추격매수 안 해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지금 굳이 NC소프트를 안 쫓아가도 얘 아니면 뭐 네이버를 굳이 안 사도 다른 거 살 수 있거든. 다음 기회에 하나를 흘려보내주면 다음 마디에서 내가 적절한 눌림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봐야 될까요? LG와 왜 2004년도에 안 가는겨? 그죠? 근데 200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까지 안 갔죠. 화학주 안 갔잖아요. 7, 8, 9, 10 이 4년 동안 5년, 11년도까지 5년간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을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시장에서 내가 확실히 내 떡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떡, 저 떡, 남의 떡 다 쑤셔 먹으려고 하면 도둑놈이 심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LG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당시에 만일 포스코 포스코 선택한 사람들은 무지 좋았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포스코를 선택해서 포스코를 봅시다. 포스코를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선택해서 2터닝포인트 때 잡고 누르고 또 누르고 분할매에 들어가고 쭉 갔어요. 그럼 당시에 이 자리에서 외바닥이다 생각해서 매수 들어가고 분할매에서 또 들어갔어요. 쌍바닥 나왔죠. 그럼 그때 당시 주가가 사실상 뭐 10만원 정도니까 11만원이니까 70만원대까지 주도주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대응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전부터 이 외바닥에서 잡아서 눌렀을 때 만들어가서
사실상 이 외바닥에서 한번 잡고 빠질 때 버텨주고 또 잡았어요.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버텼어요. 포스코 한 놈만.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확고하게 잡았다고. 얘는 상방이야, 앞으로.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매집을 했고, 오르지 않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7년을 무려 버텨줬어요. 수익률 어마어마하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런 가치 투자를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단기 수익 매매는 심심하니까 까짝까짝 하자는 얘기고, 시황 뭘 들어도 맞을 때도 있고 좀 틀릴 때도 있지만 데일리 중요한 건 전체 큰 흐름을 보고서 가서 비중을 확실하게 씌워서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걸 다 발라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중요한 건 하나에 확실히 집중할 수 있고 집중과 분산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것.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팽내 주식시장 사고팔고 많이 해봤지만 500%, 1000% 수익 내본 적 있어요? 1000만원 갖고 1억? 1000만원 갖고 5천만원 된 적 있어요?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포스코 올라갑니다. 막 빠졌어요. 포스코 막 이제 올라가. 지금 와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왜 그렇게 서둘러? 어? 이게 외바닥이다라고 인정이 됐으면 다음에는 이런 구간이 있겠지. 예? 눌렀다가 태웠다. 또 올라가더라도 또 눌렀다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갈 거냐 안 갈 거냐 확신이라고요. 간다면야 눌릴 때마다 음봉매수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외바닥이라고 봤다면 다음에 눌림목 과정이 오면 땡큐인 거고, 안 오면 기다려요. 올라가다가 지가 한번 또 눌러 죽었지 뭐, 언젠간 한 번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많이 이때 당시 잡았어요.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포스코만 잡은 게 아니라 LG화학도 선택을 했어요. 당시에. LG화학도. 어? LG화학도. 어떻게? 자,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투표를 해서 지지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다. 나는 LG화학을 갈 거라고 본다. 2004년도에. 바닥은 여기가 최바닥인데 중간에 외바닥은 여기가 외바닥이. 여기. 자, 난 단돈 3천만원만 있었습니다. 단돈 3천만원만. 1,500만원은 포스코를 샀었고 2003년도에. 단돈 1,500만원은 LG화학을 샀어요. 뭐 3천만원 가지고 아파트는 못 사니까 두 개를 샀어요. 2003년도에. 매집을 2003년도부터 4년도에 걸쳐서 2년을 매집을 했어요. 웬걸? 2005년도에 증시 이거였잖아요. 신고가 나옵니다. 신고가 나옵니다. 1000포인트 넘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2000시대로 갑니다. 1000시대 2000으로 갑니다. 지수 무지하게 가는구만. 씨. 어? 내 주식은 왜 이딴 식이요? 승질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어? 내가 그 종목에 대한 선택이 됐으면 걔만 집중하면 돼. 어? 단 지수를 보는 이유는, 시황을 보는 이유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와 밸런스와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려고. 그리고 최대한 비싸게 안 사고 싸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시황을 보는 거거든요. 남들이 1000포인트를 가든 2000포인트 가든 3000을 가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집중된 계획이 중요하다고요. 투자 계획이. 포스코하고 LG와 선택한 사람. 좀 분명히 주식 전문가나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이거 손절치고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조선주가 대빵인데?
아니 전문가님 현대중공업 날라가는데 왜 LG화학은 안 가요? 응? 그냥 갑니다. 시차를 두고 터닝포인트 들어서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가치 투자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저는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단기 수익 매매, 수익 매매를 하는 이유는 정말 심심하니까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포트 매매도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집중된 건 이런 가치 투자를 해야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신경 써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깁니다. 포스코를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몇 배입니까? 10배예요. 1억 5천. LG와 몇 배입니까? 이때가 뭐 한 5만원대니까 5, 6만원대니까 이때 10배, 거의 10배예요. 5만원대 1억 5천 5천 빼고 1억 3천만원 갖고 7년 동안 2억 번 거예요. 2억. 이런 투자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익 강조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수익 내야 되는데, 내 이번 달에 이거 종목 먹고 나와야 되는데, 큰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푼돈으로 500만원, 몇백만원 갖고 또는 1000만원 갖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단타 스윙하는 거예요. 손절가 사면 손절 칠 때면 지난번에 종목 손절 쳤듯이 종목 손절 치고 3철자전구 수익 난 거 있으면 신세인터에서는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수익 매매고, 제가 추구하는 방송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종목을 계속 골라놓고 있잖아요. 단 내가 사고자 하는 기준의 가격이 안 오니까 우리는 눈여겨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종목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 지주사 다 지우고 한번 볼게요. 지수만 아주 더 큰 그림으로 요건 뭐 큰 그림이라고 그릴 수가 없겠다. 마디마디가 다 이딴 식이니까. 지수가 2300, 300을 왔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잖아요. 여기서 바닥이 분명 나왔어요. 하나 바닥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죠. 어디서 나와요? 여기요? 아니죠. 여기서 나왔죠. 하나. 그럼 하나는 이게 외바닥이고 이게 쌍바닥 되는 거예요. 중기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이런 과정이잖아요. 언제든지 누를 수도 있고 옆으로 길 수도 있고 올라갔다 누를 수도 있고 뭐 해요. 근데 방향은 뭐다 이제? 저는 야는 높게 봐야 되지 않, 위로 봐줘야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을 보는 거죠. GS 바닥 나왔어요. 여기 나오긴 했는데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근데 굳이 내가 이때 당시 안 샀으면 안 사면 그만이야. 왜 굳이 쫓아가 자꾸? 전 주식을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질 때 받고 분할매수 받고 분할매수,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손해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기거든. 그럼 지금 이런 주식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2300하고 300포인트 가면 뭐 합니까? 나한테 살 기회 안 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흥정할 때
비싸다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죠. 뭐 자꾸 뭐 남이 사니까 사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너무 기가 얇아요. 네. 내 기준에서 저 물건이 비싸다 생각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될까 말까 문의를 하고 쇄도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내 기준에서 나는 지금은 아니다. 안 사면 돼요. 응. 지수가 2300 가고 2400 그래서 뭐 어쩌라고. 간 게 삼성전자뿐인데 아니 삼성전자뿐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거 살 타이밍이 아니다. 은행주 지금 사야 돼요? 막 물어봐요. 사고 싶으면 사. 근데 내가 기준에서는 안 사. 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 싸다고 생각이 안 된다고. 은행주. 굳이 안 사도 KB금융 보세요. 바닥 어디서 나왔어요? 동시다발적 어디서 나왔잖아요. 정말 얼마나 깔끔해. 이런 데서 나오고 2003년도 8년도 이게 진짜 최적의 바닥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2011년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졌다. 2012년도에 바닥 나오고 계속 올라가다가 또 갈 것 같은데 또 다시 올라갔던 거를 다 빼고 거의 외바닥 근처까지 다 와서 다시 올리고. 그럼 얘는 뭐예요? 내가 선택을 안 했어. 그 시점에 안 하면 그만이야. 안 사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요. 급할 거 없잖아요. 정말 선택했다. 그러면 계속 갖고 가야지. 눌릴 때 또 눌리면 또 버티고 또 산다는 생각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펼치는 게 아니라 지수만 급등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 번씩 이런 눌림목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포스코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속 공부하는 건 뭐냐면 포스코가 2000년도에서 2007년도 강력히 갈 수 있었던 이유와 소재 중에서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볼까? 제가 롯데케미칼 워낙 좋아했으니까 하나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이 좀 뒤늦지만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엄청난 시세를 줄 수 있었던 이유. 분명 롯데케미칼은 2002년, 2003년에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르긴 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못 올랐었던 거예요. 2006년도까지. 그쵸? 근데 결국은 엄청난 시세 줬죠. 일찌감치 이것이 주도 성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선택한 사람은 이런 대박을 보는 겁니다. 만약 2002년도에 롯데케미칼을 얘는 이제 앞으로 될 거야. 근데 이유가 뭐지? 실적을 떠나서 매번 어떻게 10년 후에 실적을 알겠습니까? 귀신도 모르는 거지. 근데 가능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이 굴기 상황이 오면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지? 중국에서 우리의 그 제품들 많이 쓰겠지? 세계 경기가 호황이면 화학 제품들이 더 늘어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뭐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일 거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걸 자꾸 유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선택해서 끌고 왔을 때의 성공. 철강은 말이야. 배를 많이 만들어. 우리뿐이 아니라 유료화가 출범이 되면 유료애들이 배를 많이 수주할 거. 수주 소식이 좋다고 자꾸 언제부터 나왔어요? 2002년도부터 계속 나왔다고요. 조선 사람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김대중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 부문 자꾸 일으키니까 건설에도 혈관을 많이 쓰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동차도 앞으로 마이카 시대라서 가구의 한 대가 아니라 이젠 2명 중에 1명? 4인 가구 중에 차 2대씩은 늘어나겠다 이제. 철 가장 많이 쓴 데가 어디지? 폐하고 자동차지. 그럼 또 철근도 좋아하지. 그렇다면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중국도 성장 굵기면서 공장 짓고 뭐 하려면 철이 필요할 텐데 이거 그럼 철강이 가겠는데? 지금 당장 갈지 언제 갈지 이번 올해 실적 2000년도 실적이 좋을지 말지 몰라도 그런 투자의 관점을 생각하고 있다가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놨다가 그쵸? 내가 매집할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 오링 됐어요. 그러면 히든카드 열릴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하나였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스마트폰. 결국 스마트폰 삼성전자 하나였던 거예요. 왜? 보시면 200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스마트폰 하나였던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만 집중했었으면 야, 됐던 거였구나. 그럼 앞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보자고요. 정말 많을 겁니다.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지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됐던 뭐가 됐던 문재인 정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할까요? 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말고도요. 바로 외식 문화, 먹방이라고 하죠. TV에서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죠. 먹방 문화가 활발하게 펼치면서 푸드업체들이 엄청나게 났어요. 야,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먹방하고 스마트폰이었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게 되게 어렵고 엄청난 특급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급 정보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그게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소비가 되고 사회 현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면 그게 결국 최고의 투자 종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결국 이 최고의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정권 10년에서는 이 종목이 대박 친 거예요. CJPSCA 만원, 저점은 뭐 더 낮지만 만원대 선택해 외바닥 나오고 눌렀을 때 만원 8배 9배 가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냅두면 최대한 냅두는 거예요. 시세 폭발할 때까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왔다고. 민주정부 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에 여러분들 투자계획 진짜 오래 잘 세워야 된다고요. 그 종목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몽동 또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압축하고 또 새로운 종목 찾고 공부해야 된다고요. 과연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사회현상이 나올까요? 여러분 먹방? 스마트폰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트렌드였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철강화학이 중국 굴기에 있어서 소비가 그쪽에서 수요 현상이 끊임없이 나와서 커졌다면 차기에 5년 10년에는 어떠한 사회현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전자결제가 정말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동전 없는 사회가 되고요. 전자결제를 주로 소비 결제가 현금이 아니라 전자결제로 이루어져서 한다면 이거 엄청난 혁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또 5년 10년 뒤에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이 느닷없이 나와서 확 확산됐듯이 자율주행차 옛날에 우리 80년대 키트 마이클 키트 있었잖아요. 전격 제트작전 키트처럼 딱 핸드폰 손목시계에 딱 넣고 자기 차 번호를 부르는 거야. 2017 마이카 어디 앞으로 63빌딩 앞으로 주차 자기는 주차장까지 지하를 안 내려가도 돼요.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도 지하 주차장 갈 일이 없어. 여성분들 위험할 일이 없어요. 정문에서 그냥 스마트폰이나 이걸로 마이카 어디로 와. 이런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차는 기업은 무조건 성장 주도가 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의 최고가 될 거라고. 그런 기업 찾아야죠. 관심 갖고 있어야 되겠죠. 또는 지금은 태양광을 별로 안 달고 있지만 태양광이 집집마다 다 달고 있는 거야. 아파트의 베란다 쪽에
전부 다 태양광 판이 다 붙어 있어. 대박 나는 거죠. 예? 아파트에 지금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도 많이 합니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나 빌라나 이런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대박 나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단타가고 옥상에 다 그냥 태양광 가봐요. 태양광 기업 대박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당뇨 맨날 혈당 체크 피 뽑아야 되는데 피 안 뽑고 인바디 그 하는 것처럼 그쵸? 체열 안 뽑고 그냥 축 해가지고 뭐 당뇨 진단한다.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제가 한 얘기가 없는 기업이 아니라 그런 걸 연구 개발하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LPG 차량 누가 요즘 기름차 타고 다녀? 비싸게 다 가스차지. 대박 나는 거예요, 정말. 투자는 생각이에요. 띵크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기술적 분석과 눈에 보이는 대로 외국인의 수급과 실적 이게 아니라 실적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실적을 분기별 1, 2년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으나 5년, 10년은 어떻게 이렇게 예측합니까? 그냥 좋아질 거라는 걸 유추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저는 준비를 작년도 하고 있었고 올해도 하고 있었고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원래 주식 투자 그렇게 해요. 준비를 하고 오랜 시간 거쳐야 되고 3천만 원 갖고 지금 당장 뭐 하시겠습니까? OPT를 사겠습니까? 뭘 사겠어요? 3천만 원 갖고 5년, 10년, 4년, 5년 내다보고 5배, 10배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시황이라는 걸 통해서 시황을 듣고 트레이딩 많이 하지 마라. 다만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깜냥껏 몇백만 원 갖고 수익 매매하고 또 뭐 1, 2천 갖고 포트 매매하고 가자. 나머지는 이런 관점에 가치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자. 근데 이게 몸에 안 뱉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왜? 지금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저 단계 뭐가 중요해. 저 언제 먹어? 먹긴 하겠어? 아유 지수가 2300 갔는데 한 30%는 수익 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단순 계산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투자 수익은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저는 저런 고민과 투자에 대한 해석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나눠드리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함께 또 그런 식의 투자를 우리가 만들어가 보자. 이런 거죠. 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시간들 통해서 다양한 또 종목과 관심들 나올 겁니다. 저는 코스닥은 이러한 가치 투자의 포인트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코스닥은 포트 매매 위주로 어쨌든 이런 식의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서 포트를 구성하고 가치 투자로 길게 끌고 가고 또는 이제 포트 매매로 1년 단위로 끊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나오는 지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달려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지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저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 시점이 종목에 대한 연구와 종목에 대한 분류 관심했던 거 꾸준히 지켜보면서 때를 무르익는 때를 차분하게 지켜 있다가 이제 발포하라 하면 그때 비중 몇 %씩 발포하면 되겠죠.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후에는 이런저런 토크의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또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해야지 트레이딩만 가지고는 큰 돈은 못 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감 브리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끊고요. 네.